2017년 8월 중국 안후이성 한 남성이 22년 전 발생한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범죄가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한 추리 소설 속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겁니다. 오. 가끔 저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작품 보고 모방하는 범죄. 오, 그렇죠. 없으면 건가? 좋겠지만 있죠.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해당 소설을 쓴 유명 작가 리우 용비아오였습니다. 그 뭐야,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였어요? 자기 범죄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쓴 거라고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쓴 대로 했는지, 자기가 한 걸 쓴 건지. 그가 쓴 소설은 중국 유명 추리 소설로요. 한 여성 작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의 상황과 비슷해 실제 자신이 과거 범죄를 모티브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됐는데요. 소설보다 더 끔찍했던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중국 저장성 후저우의 한 여관. 당시 생활고를 겪던 리우는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의 눈에 띄었고 우발적으로 주인 부부와 그들의 손자 그리고 직원까지 살해한 후 달아났는데요. 그렇게 살인 후 22년 동안 리우는 작가로 승승장구. 앞서 말씀드린 이 추리 소설은 문학상을 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현실감 있는 글을 썼겠어요. 그치. 경험담인데. 싫어하니까. 간이 크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여관에 묵던 손님 중 안후이성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단서와 약 6만 개의 지문 샘플을 분석해 마침내 리우를 범인으로 지목했고요. 집에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한 리우는 22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순순히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던 겁니다. 예상은 했구나. 근데 너무 비겁하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신의 고통이 컸다면 자백했어야지. 자수했어야지. 왜 이제서 잡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까? 잠깐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남성.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죄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진범은 가까이 있었다. 197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든 카운티 코네티컷 강. 13살 소년 데니 크로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5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지방검사 앤서니 글루니가 부임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적극적으로 파헤치기 시작. 수사팀을 새로 꾸려 수천 장의 문서와 수십 년치의 증거를 샅샅이 뒤지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분이 뭔가 꽂히는 게 있어서 이걸 다시 시작한 건가요? 새로운 게 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자 다시 주목받은 오래된 편지 하나. 이는 데니가 생전 다니던 성당의 카톨릭 사제 리처드 라빈이 2004년 살인자로부터 받은 편지라며 공개했던 것으로요. 편지는 범인이 자신의 살인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재감정한 결과 편지의 언어 패턴이 편지를 공개한 라빈과 일치. 이에 수사팀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라빈은 아동 성범죄자. 결국 성직을 박탈당했던 두 얼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인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냥 허위 연극을 한 건지. 그런데 라빈은 데니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데니를 강둑에서 폭행한 사실만 인정. 내가 다시 강둑에 갔을 땐 데니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난 죽이지 않았다고요. 데니 살해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요, 사건 당시에도 라빈이 살인범이란 명확한 물리적 증거만 없었을 뿐 라빈을 유력 용의자로 의심했었고요. 데니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던 정황, 살인을 시인하는 편지 등으로 보아 그가 진범임을 확신, 드디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기 동네 신자를 그 애를 왜 때려? 신부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당일 저녁에 지병으로 사망. 그렇게 50년 만에 드러날 뻔했던 진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야, 자백이라도 하고 죽지 그랬냐, 이 나쁜 놈아. 이건 억울한 거야.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진짜.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65년 만에 밝혀진 진실. 1956년 1월 어느 날 미국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 한 공원 인근에서 10대 남녀 보글과 컬리츠키가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을 맞아 사망. 부검 결과 이 소녀 컬리츠키에선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50년 되면 뭐 DNA 기술이 있겠습니까? 범인을 잡을 방법이 있나요? 뭐 총탄 같은 뭐 다른 증거는 없었던 건가요?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 과학수사의 발달로 과거 피해자 컬리츠키 부검 당시 확보한 증거에서 이 범인의 DNA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이 DNA 증거를 토대로 2019년 컬리츠키의 이웃 케네스 굴드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드디어 밝혀지나 싶은 순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용의자 굴드는 2007년에 이미 사망, 심지어 화장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굴드가 진범은 맞을까요? 사실 이 경찰이 굴드를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굴드는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건 상업용 DNA 데이터베이스 덕분이었는데요.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는 가족 찾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범인의 DNA와 일부 일치하는 DNA를 발견했고요. 그 DNA의 주인공이 바로 굴드의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굴드의 자녀들을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60년 넘게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유족들은 뭐 비록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대체 누가 범인인지 진실이라도 알길 바라지 않습니까? 굴드의 자녀들한테는 정말 엄청 괴로운 선택이겠다. 내가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살인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인범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굴드의 자녀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DNA 채취 검사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65년 만에 사망한 굴드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범을 결국 찾았군요. 찾았네요, 진짜. 피해자의 유족들은요. 65년 만이긴 하지만 적어도 누가 그랬는지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발전한 과학기술과 경찰의 끈질긴 집념 덕분에 65년 동안 가려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6살 소년의 기괴한 죽음. 1994년 11월 28일 영국.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 Go ahead, call the police. My son hasn't come back from school yet. Pardon? I said a report on my son missing. He hasn't been back from school. Right. 하지만 다음 날 실종됐던 6살 소년 리키는 숲속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정말 기괴하게 리키의 시신은 나체로 이 마치 별 모양처럼 양팔과 양다리를 크게 벌린 상태였습니다. 뭔가 약간 그 종교 같은 거 결부된 거 아니에요? 뭔가 범인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2달여 만인 1995년 1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용의자의 정체. 바로 리키의 엄마. 실종 신고를 했던 루스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죠?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연상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루스의 집에서 이 인체 비례도 그림도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에 경찰은 루스가 집에서 아들 리키를 살해한 후 숲에 유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 평소 루스는 어린 아들인 리키를 학대. 리키는 지역 아동보호 등록부에도 이미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살해한 뒤에 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상한 진술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2000년 루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루스의 아동 학대 혐의는 유죄. 하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루스가 아들 리키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증거가 없잖아. 리키 살인 사건은 무려 2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리키 살인 사건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드디어 진범을 체포했습니다. 엄마? 진범의 정체는 사건 당시 13살이었던 이웃 제임스 왓슨이었습니다. 엄마 아니었네. 13살이? 증거 있어요? 재조사 중 피해자 리키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왓슨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사실 왓슨은 사건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리키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 그리고 당시 엄마 루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요. 왓슨은 이 가볍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요. 21년 만에 다시 용의자로 지목된 왓슨은 리키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말 바뀌었네. 하지만 살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오호, 말이 바뀌었다는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왓슨의 형 앤드류가 왓슨이 생전에 리키 집에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 또 1994년 살인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왓슨이 리키의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리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왓슨은 사건 발생 28년 만인 2022년 최소 15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옥살이한 남자. 2016년 11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법원. 한 여성을 구타 후 성폭행했던 진범으로 지목된 남성 클라렌스 모제스 L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 과연 모제스는 진범이 맞을까요? 배심원들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본 판사 역시 클라렌스 모제스 L에게 무죄를 판결합니다. 뭐야, 진범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 재판은 유죄 판결을 뒤집은 재심 재판. 모제스는 무려 30년 가까이 자신이 진범이 아님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이고. 그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1987년. 한 여성이 L씨, 다널이란 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된 것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클라렌스 모제스 L이었습니다.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 꿈에 나왔다고요. 당황스럽다, 정말. 당황스러워. 정말 황당하다. 아 근데 이거는 경찰이 일단 그 사람 체포한 것도 황당한데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 꿈 말고 어떤 진범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라는 것도 있잖아. 어. 당시 경찰은 꿈에서 가해자를 봤다는 증언을 믿었고요. 왜 믿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그를 범인으로 특정. 덕분에 모제스는 1988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쳤나 봐. 심지어 1995년엔 모제스 측이 무죄 입증을 위해 피해자 옷 등 증거물에 있는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덴버 경찰 측은 약 8년 동안 멀쩡히 잘 보관해오던 증거품을 단 한 달 만에 실수로 분실했다고 주장. 실수? 고의성이 다분한 증거 인멸 정황에 모제스는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경찰도 이상해요. 이게 왜 그랬지? 수사 종료한 거를 다시 끄집어내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끄집어내는 순간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저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한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러고 말이 살고 돼? 싶나? 2013년 모제스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나를 만나게 하세요. 때가 됐어요. 편지를 보낸 이는
과거 모제스의 이웃이자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엘시 잭슨. 아이고. 피해자가 처음에 언급했던 세 남성 엘시, 얼, 다널 이들 중에 한 명과 일치했는데요. 엘시 잭슨은 자신이 진범임을 무려 26년 만에 고백.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모제스는요. 진범의 증언이 뒷받침되며 2015년 조건부 석방. 드디어 그토록 외쳤던 진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진작 죄를 고백해야지 뭐 26년 동안 뭐에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그러냐고. 와 정말 진짜 너무한다. 30년 가까이 진범이 아님을 밝히려 외로운 싸움을 한 모제스. 그는 수차례 플리바겐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48년을 모두 복역하는 것이 낫겠소.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억울한 사형수의 모모. 1961년 영국 버킹엄셔 A6 도로 복면을 쓴 강도가 한 차량을 습격 36살 남성 그레스텐을 살해하고 22살 여성 스토리를 강간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용의자 헨리티가 체포됐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빈 탄창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는데 절도 전과가 있는 헨리티가 그 호텔에 가명으로 투숙한 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O형 혈액형이 검출됐는데요. 헨리티의 혈액형도 O형.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 헨리티는 결국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이 또 나왔고 뭐 가명으로 호텔에 투숙한 것도 의심스럽고 뭔가 나오긴 했는데 혈액형은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부족하거든요. 당시 헨리티의 변호인은요. 헨리티는 강도, 살인, 폭행 전과도 없고 무엇보다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또 범행 도구에서 헨리티의 지문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며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토리는요. 런던 특유의 말투와 차가운 목소리, 저 파란 눈동자까지 기억나요. 저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다고요. 스토리의 확신에 찬 증언으로 인해 헨리티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이거는 피해자가 그냥 저 사람이라고 했잖아. 특정을 했죠. 그러면 지목이 된 거고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나요? 사형 선고 직후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일명 A6 변호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수많은 정치인과 법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는 물론이고 존 레논 부부도 헨리티 가족을 만나 격려. 형 집행 정지 탄원에는 무려 9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영국인이 헨리티는 무죄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누명을 벗겨주세요. 헨리티의 말은 유언이 됐습니다. 아이고. 끝내 사형은 집행됐죠. 아니 죽기 직전에까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게 뭐 나중에 뭔가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결국 사건 발생 36년 만인 1997년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DNA 대조가 가능해졌고요. 1999년 경찰이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 DNA 대조 결과, 그 결과는 말이죠. DNA 일치였습니다. 뭐야? 헨리티가 맞았습니다. 이 진범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네. 뭐가 억울한 거야, 그러면? 결국 40여 년간 논란이었던 A6 도로 살인 사건의 진범은 헨리티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진짜. 충격의 말을 못 잇고 있군요. 이거는 그냥 충격이다, 수많은 대중을 기만한 죄까지 추가해야 되겠네. 이거. 목격자한테 얼마나 또 비난했겠어. 네가 눈만 보고 알아? 대중들이 그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했을 거라고. 수많은 영국인을 농락한 살인자 헨리티. 40여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뒤 피해자 스토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헨리티가 살아들어 범인이라고 털어놔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요.